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염병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이야기 드릴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 건국대학교 홍기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처럼요. 감염병이 대유행을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보건의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팬데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련된 진단, 예방, 그다음에 치료제, 방역 기술을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첫 번째 파트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 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위쪽에 빨간색 그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은 성경 시대부터 시작해서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쭉 발생했던 여러 감염병들인데요. 대부분 플레이그,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몰폭스, 천연두,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약간 빨간색 서클 동그라미를 보여주는 콜레라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위기를 발생시켰습니다. 숫자는 죽었던 그 사망자들, 콜레라라든지 플레이그라든지 천연두 등으로 죽었던 사망자의 숫자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죽었죠. 이러던 양상이 20세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로 해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아시다시피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고요. 스몰폭스, 천연두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이고, 역시 콜레라도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었는데 20세기 이후에 보시면요, 저 화살표로 표현된 것들이 전부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들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 스페니시 플루, 그다음에 러시아 독감, 러시안 플루, 그다음에 아시안 플루, 홍콩 플루, 다 플루, 인플루엔자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9년에는 스와인 플루, 신종 플루라고 한국에서 부르는 그 돼지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요. 그러면 인플루엔자만 그랬냐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03년에는 SARS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고요. 2015년에는 한국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메르스라고 하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요. 20세기 이후로는 주로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러면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 감염병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어떤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될까를 한번 보기로 하죠. 대충 공중보건이라고 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병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보건의료 상황이 위기를 일으켰던 상황들이 이 테이블처럼 정리가 됩니다. 최초로 사람들이 공중보건이라는 것들, 물론 그전에도 성경시대부터 쭉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위기도 느끼고 겁도 냈겠죠. 하지만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1900년대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홍콩 독감 때도 백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건 2003년에 SARS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공중보건에서는 2003년 사스, 홍콩에서 시작된 사스가 아마도 팬데믹을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종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초라고 보고요.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때 백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는 백신이 있었습니다.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서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일으켰던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고 2015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르스, 그리고 2016년에는 처음 사람들을 놀래켰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시피 했던 아주 새로운 바이러스인 지카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2020년, 2021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은 다시는 안 올까요? 잘 모르는 이야기죠. 밑에 빨간색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두창부터 시작해서 에볼라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니파 바이러스, 치kun구냐 바이러스, 댕기, 웨스트나일, 리프트밸리,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엔세팔리티스, 크리미안 콩고 바이러스 등등 위험하고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대유행을 일으킬 만한 바이러스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어제까지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었던 인플루엔자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신변종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생기는 겁니다. 뭐 흔히들 그랬고요.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이죠.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것만 있냐면 그렇지 않고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건데 해외에서 유입돼서 모르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르스 같은 경우죠. 낙타나 뭐 그런 데서 유행을 하고, 그리고 중동에서 발생했던 메르스 바이러스가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감염자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메르스가 크게 유행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참 21세기에 이슈가 돼서 UN 등등에서 늘 이야기하는 기후변화가 이 감염병에도 이슈가 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역적인 기후들이 변하게 되면은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10년 전까지 있었던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온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되고요. 그 변화하는 환경은 어떤 이슈를 만드냐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옮겨줄 수 있는 쥐라든지 벼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매개체라고 합니다. 이 매개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뭐 점점 더워지는 북쪽으로 이동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매개체들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자연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슈하고 다르게 의도적으로 감염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물학전처럼 뭐 전쟁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상황에서도 생물 테러라고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이유로 뿌릴 수도 있어서 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이슈들, 감염병이 팬데믹, 대유행을 일으켜서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일단 WHO, 국제보건의료기구죠. WHO에서 감염병 경보를 6개의 단계로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경보 체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이번에 코로나 때는 가장 위중한 상태의 단계가 되어 있죠. 6단계라고 해서 올라가면 계속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preparedness.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발생하면 response,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 3단계 뭐 가면서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누그러지면 리커버리, 회복하는 과정들을 역시 경보 단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뭘로 될까요? 다 끝난 다음엔 다음에 이슈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또다시 프리페어니스, 대비를 하는 과정을 6개의 경보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우리나라는 WHO의 6단계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사실은 이거는 미국의 CDC가 갖고 있는 4단계 체계하고 비슷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 단계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심각 단계인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실제 없는데 해외에서 발생돼서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 뭐 그런 종류의 상황이 되면 관심 단계라는 걸로 경보를 발령을 하고요. 그리고 관심 단계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환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아주 많이는 모르겠지만 퍼지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주의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 뭐 최소한 인천공항에서 들어와서 어느 지역, 부산항에 들어와서 어느 지역은 퍼진 것 같다. 그러면 경계를 하게 되고요. 더 많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처럼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온 나라가 또는 국제사회가 다 동시에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심각 단계라는 걸 발동해서 관리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시스템도 똑같은데요. 한국의 관리 체계는 모든 감염병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감염병, 위험한 감염병은 이런 종류의 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A, 현장에 있는 일선 병원에서 제일 먼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레벨 B 랩에서 테스트를 다시 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물론 일선에서도 하지만 레벨 C 랩, 질병관리청의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그 질병관리청의 진단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감염병이 대유행을 일으킬 때 그러면 뭐 10년씩, 100년씩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패턴을 일으키는지를 보여드리면은요, 질병의 병원체나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되게 비슷한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일단 병이 시작되면은 그 병이 시작된 상태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환자들의 상태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초록색 그래프로 보이는 면역도 하고요. 빨간색 그래프로 보이는 그 획득 면역 같은 것들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실제로 환자들의 상황하고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 대비가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상태가 나빠지겠죠. 근데 초기에 초록색 그래프로 보이는 초기 면역 물질인 IgM을 갖고 있는 인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환자들의 상태를 방어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IgM이라고 하는 초기 면역 반응에 의해서 확보되는 IgG, 획득 면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환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면역 상태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백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또는 그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주는데요. 백신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빠른 시기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이 환자들의 숫자를 급격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그 치료 증가세를 완화시킬 수 있죠. 보시면은 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또는 에볼라가 국지적으로 또는 인플루엔자가 1년 동안 해마다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이는데 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시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그런 것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이 패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을 대유행,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 주요한 기술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감염병이 뭔지를 열심히 찾아내기 위해서 진단을 해야겠죠. 다이어그노스틱스라고 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을 미리 해놓거나 또는 발생했을 때 재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두면은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예방 접종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적인 연구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네 가지 기술 분야에서 제일 먼저 진단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떠며 앞으로는 무슨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감염병에서 진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냐. 이번 같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맞느냐는 걸 판명시킬 수 있는 진단 기술은 감염병 발생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되는 최초의 선별수단입니다. 이 감염병의 진단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감염병이 퍼지고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들이 아파서 중증이 되고 하는 것들을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먼저 필요한 기술이 진단기술 되겠습니다. 특징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진단기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환자의 신체에다가 직접 투여하는 치료제나 백신에 비해서 환자한테서 채취한 혈액이나 또는 외부에서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이슈가 돼요. 체외에서 진단하는 게 주로니까요. 그래서 물론 체내에서 보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체외에서 얻은 검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하기가 참 좋다는 점이 있고요.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는 그럼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백신이나 치료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특징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나 치료제에 비해서 인체에 주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 과정이라든지 등등이 좀 짧아요. 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개발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외 진단이 위주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감염병 대유행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도 좋은 진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진단 기술을 새롭게 구축을 해놔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메르스 때도 비록 많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이게 메르스라는 걸 판명해낼 만큼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해외에 키트를 수출하고 그리고 꽤 좋은 아주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진단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코로나19나 메르스나 이런 것들이 아닌 아주 새로운 그 병원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단 기술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목표는 가급적이면 많은 바이러스나 많은 세균, 많은 병원체에 대해서 미리미리 진단 기술을 만들어 놓자.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진단 기술을 구축해 놓자 하는 게 보통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 실제로 쓰는 건 몇 개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실제로 쓰지 않게 되는 수백 개 또는 수십 개를 아까워서 준비 안 해놓으면은 정말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세균이 왔을 때 진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미리미리 진단 기술을 만들어 놓자가 첫 번째 전략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병증에 관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체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죠. 또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수의 병원체를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현재로도 몇 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성을 계속 늘려나가는 쪽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신속성, 그 선별진료소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신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진단 과정에서 사실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지금보다도 훨씬 빠르게 뭐 정말 환자가 왔으면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또는 15분이나 2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심하게 하면 환자한테 맞춰보니까 바로 이 사람은 감염자입니다. 아닙니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좋은 기술은 없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그러니까 정확도가 뭐 50%밖에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단은 코로나19 환자라고 나왔지만 코로나19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50%라는 건.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주 정밀성을, 정확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신속한 진단 기술을 만들 수는 없을까가 진단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주로 연구들을 하고 있을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들도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새롭게 부각되는 기준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다 해서 뭐 여기 1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이 7가지가 다는 아니고요. 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걸 보면 진단 기술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는 구별을 해야겠죠. 인플루엔자 감염자인데 코로나 감염자라고 하고 코로나 감염자인데 인플루엔자 감염자라고 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는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특이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인플루엔자라고 진단이 되면 정말 99.9% 인플루엔자 환자여야 되는 특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1%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특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걸 99.9% 맞춘다고는 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한 10만 개, 100만 개 됐을 때여서야 간신히 인플루엔자다라고 진단하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좀 과장을 해서 말하면 하나나 두 개가 있어도 이 사람은 인플루엔자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은 없을까? 센시티비티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이성과 정밀성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1시간 이내 또는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진단 기술은 없을까라고 해서 계속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데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아주 솜씨가 좋은 연구실이나 등등에서 밖에 못하는
못한다면 참 진단하는 대상의 속도라든지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문 인력이라고 잘못 나왔습니다. 오타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이도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현재는 의료법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긴 해요. 무조건 일반인들이 하는 건요. 하지만 좋은 기술이 개발된다면 현장에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용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서 말했던 것처럼 비슷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또는 세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별을 정확히 하려면 하나씩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다중성, 멀티플렉스 기술을 만드는 것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계로 할 수 있는 휴대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엄청나게 비싼 기술이라고 하면 사실은 감염병에서는 쓸만한 기술이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검사하는데 뭐 1억씩 들어가는 이런 비싼 기술은 사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가로 할 수 있는 비용성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감염병의 주요 진단 기술은 이렇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골든 스탠다드, 황금 기준 같은 걸로 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이보다 좋아지려면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들로 효소 결합 면역 흡착법이라고 하는 일라이자라고 하는 방법. 이건 이제 항체와 결합한 효소에 의해서 이 감염병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역 블러팅, 웨스턴 블롯이라고 해가지고 이 환자의 혈액 안에 실제로 병원체 또는 병과 관련된 병인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추출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사람한테서 뽑아낸 혈액이나 조직 안에 실제로 병원체나 병원체와 관련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포를 염색해서 보듯이 조직을 염색해서 보는 면역 염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 3, 4번을 다 물리치고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제일 위에 써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실시간이 아니고 그냥 유전자 검사 증폭법이었는데요. 증폭 검사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예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보고자 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라고 하는 게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 스탠다드가 됐고요. 감염병에서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최초 검사법은 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리얼타임 PCR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감염병 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수요를 보면은 그러면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냥 환자한테 가져가 가지고 눈에다가 불빛 비춰보든지 아니면 이마에다 온도를 재봐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검체라고 하는 것, 그 환자의 혈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아니면 눈물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뭐 분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그냥 침을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검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처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혈액도 좋고 침도 좋고 소변도 좋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처리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빠르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 같은 거를 검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분변을 받아가지고 분변을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분변을 다 분해를 해서 액체 성분만 남긴 다음에 거기 충란 같은 그 기생충의 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일단 얘기만 들어도 앞부분에 분변을 처리하는 과정이 꽤 길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한 번에 10분 안에 아무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어도 간단한 키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좋은 자동화 기계로 한 몇백 명 분을 쫙 넣으면 한꺼번에 쫙 처리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충란이라고 하는 검체에 관련된 최종 물질만 얻을 수 없나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아랫부분에 있었던 휴대용이요.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갖고 다니는
기기나 기술이 그냥 없냐면 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갖고 다니는 기기나 키트의 문제가 정확도가 문제가 됩니다. 정확도가 아직은 뭐 리얼타임 PCR,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든지 웨스턴 블럿, 일라이자만큼 아주 정밀하지 않아서 PCR 같은 경우는 거의 늘 95%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휴대용 기기들이 꽤 좋게 오랫동안 개발했다고 해도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그래서 마치 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실내 온도 재는 기계들처럼 들고 다니다가 그냥 떡 하면 이 사람이 아니면 또는 내가 얼마나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미래 방향으로는요. 사실은 감염병이 발생을 해서 여러 사람이 걸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똑같이 아프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사실은 왜 그러냐면 감염병 바이러스가 다른 건 아니죠. 바이러스나 세균은 똑같은데 그걸 감염이 된 사람이 각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람의 면역 상태라든지 면역 반응을 연계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중증 환자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웬만해서 무증상 감염으로 끝날 것 같다는 걸 같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새로운 신기술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초정밀 그 진단 기술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노 센싱, 그다음에 싱글셀, 단세포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서 아주 작은 양으로도 아주 정밀하게 병원치를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진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하고 나서 했다면 그 다음에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코로나 19 시절에 지금 TV 뉴스를 보시면서도 백신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그러면 백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무슨 감염병인지 알았다고 해도, 그래서 치료제가 있어서 환자들을 고친다고 해도 결국은 백신이 없으면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거나 아니면 사전에 대비해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대비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백신이라고 하는 게 감염병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의 특징은 진단 기술이나 치료제나 방역에서 대상이 주로 누구를 찾아내고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를 추적하고 누구를 분류하는 거냐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백신은 재밌게도 아직 걸리지 않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백신을 개발하는 게 매우 쉬울 것도 같지만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정상인들한테 줬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안전성이 효과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개발했냐? 다른 시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려를 못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상인들한테 위협이 되지는 않을 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안전성을 점검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의 개발 과정은 진단 기술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 성공을 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은 늘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마지막으로 이 백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진단 기술이나 치료제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큰 규모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백신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좀 더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겠나? 현재까지도 저희는 많은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생길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위기를 바이러스나 세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면 어느 부분 효과를 보여주는 어떤 한 부분만 살짝 바꿔가지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 그러죠. flexibility, 유연성을 갖고 있는 모곱 형태의 백신. 모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본이라는 거가 비슷한데요. 어떤 백본을 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만 딱 붙여서 새로운 백신을 만든다. 이런 개념의 백신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빠른 백신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제조합 백신, 핵산 백신, 유사입자 백신들 등등이 개발이 됐고 이번에 코로나19 시절에 핵산을 기반으로 한 벡터 백신이나 mRNA 백신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게 그 대유행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더불어서 백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사실 백신은 대부분 다 어떻게 맞냐면 주사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에 대해서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사로 맞기 때문에 아무나 접종을 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주사에 사용하는 백신 내용물은 다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온 보관이 잘 안 되고 냉장을 하거나 냉동을 하거나 해서 콜드 체인이라는 거에 의존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주사에 대한 공포도 없애고 접종을 할 때도 특별한 기술, 뭐 피부 밑으로 어떻게 넣고 하는 주사를 찌르고 하는 그런 것들에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보통의 온도 10도나 20도나 30도에 놔둬도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까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로 진단기술처럼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개발하는데. 물론 백신이라고 하는 건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방어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드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못 막으면 아무 쓸데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방어능이 좋은 그 백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픈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방어능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방어능이 좋은데 안전성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든지 쇼크가 하나도 없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고 전혀 쇼크가 없고 이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작용이나 쇼크를 최소화하고 사람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관하기 쉬운 것. 그러니까 이번에 파이자가 했던 마이너스 70도 같은 거 참 어쩔 수 없이 쓰긴 합니다만 좋은 조건은 아니죠.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사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피부에 찔러서 아프게 놓는 방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파스나 패치 붙이듯이 피부에 붙이면 접종이 되는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국제백신연구소라는 곳에서 개발해서 그 저개발 국가들에다 보급하고 있는 것 또 콜레라 백신도 있는데요. 입안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면 백신 효과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코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안약처럼 눈에다 넣으면 그 백신 효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더 쉬운 접종 방법, 용이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단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백신도 많은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싼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 기술이나 그 치료제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나 하는 생산 속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이 갖고 있는 좀 특별한 연구 대상이요. 면역 보조제라는 거를 열심히 개발합니다. 실제로 백신은 아니고요. 근데 백신을 쓸 때 옆에서 도와주는 물질이 좀 들어가 가지고 이 백신의 효능도 좀 더 좋게 하고요. 그리고 효능이 좋다 보니까 사용하는 양을 한 사람한테 사용하는 양을 줄여서 생산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단가도 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걸 면역 보조제라고 하고요. 이 좋은 면역 보조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면역 보조제가 몇 가지 안 돼요. 한 서너 가지.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국제적인 다국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면역 보조제를 새로 개발하는 쪽에서도 열심히 백신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백신은 그냥 이걸 다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제형에 따라서도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접종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도 초록색으로 나온 몇 가지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역 보조제 몇 가지 안 된다 그랬죠. 현재 공식적으로 쓰는 건 요거보다 조금은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요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분야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복잡한 기술들이죠. 이것들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 중에서 벡터 백신과 핵산 백신이라는 게 많은 역할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백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될 건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과가 좋은 것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역 보조제도 개발을 하고요. 좀 더 안전한 항원도 개발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접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접종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도 지금 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생각보다 늦다. 한국도 거기 외국만큼은 아니지만 뭐 아주 빨라서 일주일 만에 1,000만 명이 5천만 명이 다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술 자체가. 그래서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뿐이 아니라 메르스 때도 그랬고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몇 번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팬데믹, 감염병이 대유행이 생기면 백신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산해야 되는구나, 빨리 생산해야 되는구나. 이번에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원하는 각 국가들이 원하는 속도로 생산하기에는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감염병 백신을 가지고 연구한 사례들을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새로운 항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또는 그걸 스크리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좀 더 쉬운 접종 방법, 그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보이는 그 두 번째 그림은요,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바늘들이 붙어 있어서 피부에 붙이면 전혀 통증을 안 느껴요. 그런데 저 바늘들이 백신을 주입을 시켜서 뭐 한 몇 분 안에 백신 주사를 맞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한테 떨어뜨리는 사진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린 IVI, 국제백신연구,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인도나 등등에 쓰고 있는 겁니다. 주사 대신에 한 방울을 입안에 떨어뜨리면, 혀 밑에 떨어뜨려주면 콜레라에 대한 백신 접종 효과가 나오는 오럴 구강 백신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아주 색다른 짓을 하고 있죠. 식물 잎에다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균을 주입을 해서 세균이 만들어내는 항원을 잔뜩 뽑아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왜 이런 걸 하냐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런 연구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정도로 쭉 하고 나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치료제입니다. 도대체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할까?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은 아무리 진단을 열심히 해서 잘 하더라도, 그리고 백신을 아무리 빨리 개발해서 사람들을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결국은 감염이 된 환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치료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현황이 어떤지 한번 보기로 하죠. 감염병 치료제는요, 진단하고 다르게 그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료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발생을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감염병 발생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환자를.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제한이 되죠. 일반 정상인들 또는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걸려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 치료제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의 특징은요, 백신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진단기술하고는 많이 다르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효과가 좋은 겁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럼 쓸 건가요? 예, 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약물이 정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개발 과정을 보면요, 백신이나 진단 기술에 비해서 훨씬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정확히 그 바이러스나 그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기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 오랫동안 걸리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금방 개발되는 게 가끔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진단하고 비슷하게 한 가지, 두 가지에서 작동하는 몇몇 가지 물질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 또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또는 그 멀티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다 콜록콜록하는 정도의 환자들까지 해서 모두가 다 치료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큰 게 아니라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 중증 환자가 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등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의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할 건가? 특이한 효능이 있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그 세균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들을 써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생충을 치료하는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거 그것도 딱은 아니겠죠. 그래서 특이한 효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안전성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효능을 위해서 좀 위험하더라도 쓴다고 하더라도 뭐 치료 후 부작용이 너무 심하든지 아니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정도라면 못 쓰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범위한 적용증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효과가 있다면 섞어서라도 써보려고 하는 칵테일 요법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향에서 어떤 주요 기술들이 있느냐 일일이 설명하면 참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초고속 약물 스크리닝 HTS 하이 스루풋 스크리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약물 재창출 기법 3번에 나와 있는 드럭 리포지셔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은 딱히 어떤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1번 초고속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하고 3번 약효 재창출 기법 정도가 기본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AI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후보 물질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감염병 치료제는 그럼 앞으로 어떤 수요가 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범위한 물질을 찾고 싶어요. 인플루엔자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물질. 또 아니면 인플루엔자 하나만 치료하는 물질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 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을 쭉 치료할 수 있는 한 50가지 정도의 물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연구자들은. 그리고 병원체별, 병증별로 또 특화된 치료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중증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들도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유행과 관련돼서는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20년, 30년씩 걸리는 이런 것들은 참 별로 쓸 데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개발할 수 있는지 신속 개발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스 코로나 과정에서 그럼 치료제 연구를 어떻게 했는가? 대부분 약효 재창출을 토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에 썼던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기생충 치료제라든지 등등의 말라리아가 기생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여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인플루엔자 치료제 파비피라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혈장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외국에서도 개발했고요. 해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신규 후보 약물은요. 아직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소식이 없는데 이유는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하기에는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약효 재창출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료제 이야기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치료제, 백신, 진단기술 같은 직접 질병과 관련된 것하고는 좀 다르게 방역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발생했나, 그 발생한 환자는 어디로 움직였나, 그리고 환자가 움직여서 어떤 사람들한테 옮겨줬고 그 환자들이 몇 명을 더 만들었나, 감염병 재생산 지수 R0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발생하고 어디까지 가겠나 등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그냥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파를 막을 수 있나, 백신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나는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요. 특징은 워낙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좀 융합적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이나 의학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학이라든지 뭐 물리학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연계가 되고요. 개발 과정은 비의료적인, 그러니까 생물체 자체나 바이러스 자체와 상관없는 기술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용이나 기간은 아예 너무 비싸거나 너무 길어서가 아니라 아예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적인 목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역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아이템들이 되는가? 첫 번째는요, 마스크나 보호복 같은 방역 장비를 실제로도 개발하고 있고요. 세정제나 소독제 같은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냥 그렇게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상을 하고 추적을 하고 할 수 있는 분석 모델도 컴퓨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니터링해서 예측하는 것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나온 그림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방역에 관련된 그 기술들인데, 특히 마지막에 있는 묘하게 생긴 그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기계가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해서 평창올림픽 때 현장에 썼던 겁니다. 물론 기능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종류의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기술의 미래 수요는 어떨까를 보시면요, 보호 연구는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이 안 봐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와 예측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썼다고 했던 그런 종류의 기술들, 이걸 바이오워치, 미국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물 백엽성이라는 용어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역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하고 바이오워치. 마지막 세션을 볼까요? 그럼 네,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면 이제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될까?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건안보, 사회의 보건 이슈는 암이나 알러지만 감기 등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요번에 코로나19이라든지 메르스처럼 갑자기 찾아온 아주 심각한 감염병의 대유행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 프리페어드니스, 그리고 대응, 리스판스,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 그리고 미리게이션, 다시 원위치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고 대비가 돼야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과의 국제적인 협력,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다양한 대응 매뉴얼,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풍부한 의료 환경, 마지막으로 확산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 연구 등등을 미리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러면 이제 이 연구개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체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연구개발이 있어야지 발생한 다음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대상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소모적인, 그러니까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저희가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냈는데 사고가 안 나서 나는 돈을 안 썼다고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염병에 대한 연구도, 대유행에 대한 연구도 미리미리 좀 소모적으로 연구를 해야 결국은 실제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답변을 드릴게요. 8개 질문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감염병은 꼭 백신이 있어야만 치료가 가능한가요? 일단 첫 번째로요. 치료는 백신과 상관없습니다. 방어, 예방이 백신과 상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치료라는 그 질문이 감염병을 극복하는 거라고 하면은 백신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이 없어도 되긴 해요. 에볼라 같은 경우는 백신 없이도 서아프리카의 위기가 해소되긴 그러지만 완화가 됐는데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질문대로 대답을 해드리면 꼭은 아닙니다. 근데 백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립적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자립적으로요. 근데요, 사실은 감염병의 치료제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을 한 아주 성능이 좋은 항생제도 있긴 있기 때문에 질문 그대로 자립적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늘 아주 잘이라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자립적으로 치료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잘 만들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은 투자가 있고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이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백신은 가루나 고체로 만들어 사용할 수는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답은요. 사실은 원래 나오는 백신들이 액체 상태가 아니고 가루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라이오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분을 빼서 파우더처럼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액체로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가루나 고체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가루나 고체라고 해서 그 저장성이 더 좋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생물에서 뽑아낸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할 뿐이지 여전히 콜드체인에 대한 의존도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어보신 의도가 가루나 고체를 만들어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상온에서 마구 쓸 수 있을 마구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을 물어본 거라면 가루나 고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성분으로 가루나 고체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분 자체의 특성을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방역 기술에서 선제적 종합적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방역 기술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감염병이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병이 생겼을 때 재빨리 추적해가지고 이것의 전파를 느리게 하거나 제한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관리하는 기술이 되는데요. 당연히 선제적이고 종합적이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프고 한 상태에서 시쳇말로 사회가 빌빌거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감염병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기술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는 진단 기술만 갖고 있고 우리는 뭐 마스크만 좋은 걸 갖고 있고 이게 아니라 마스크도 그다음에 소독제도 진단 기술도 그리고 괜찮은 치료제도 마지막으로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다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감염병이 계속 나오는데 감염병은 무한한가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된 곳에 입구에 가면 뭐라고 하죠? 큰 돌에 새겨져 있는 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다운, 질병관리청다운 모토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죠.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왜 감염병을 일으키냐면 괜히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당 같아서가 아니고요. 그들도 살기 위해서요. 세균도 감염병을 일으키는 이유가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먹고 사는 행위를 하느라고 염증도 일으키고 병증도 일으키고 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증식을 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변이도 일으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화라는 관점에서 생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만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감염병이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보고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바이러스나 세균이 없어질까? 과연 바이러스나 세균은 진화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늘 당하기만 할까? 아마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감염병은 계속 나오고 무한할 것 같은, 무한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무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섯 번째 질문. 현재 감염병 진단 주요 기술 중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정밀성입니다.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훨씬 정밀해요. 적어도 95%, 아마도 괜찮은 경험과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98%, 99%, 99.9%도 너무 높을까요? 그렇게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정밀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정확성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술보다 좀 더 쉬워요. 쉽다는 말이 어폐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양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아마추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마구 해가지고 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꽤 빨리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유전자 증폭 검사법을 많이 쓰냐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95% 이상, 99%까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증폭 검사법을 씁니다.
그다음에 7번째 질문은 코로나 대응 백신들은 보관 온도도 다르고 어떤 것은 RNA라고 하고 어떤 것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용 기작이 다른 건가요? 네, 보관 온도 다 다르죠. 그다음에 이름도 RNA 백신. 요번에 이제 조만간 들어올 거라고 알려져 있는 파이자의 백신이나 또는 미국에서 지금 한참 쓰고 있는 모더나 백신은 mRNA라는 걸 가지고 만든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RNA가 헥산을 쓴 건 맞는데요. 벡터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유전자를 동그란 또 다른 벡터에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고 다 헥산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아마도 허가를 받아 쓰게 될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만든 백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보관 온도가 다르냐? 그 물질이 다르니까 특징이 달라요. RNA는 DNA보다 열에 훨씬 약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DNA나 RNA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역시 이것도 뭐 펄펄 끓여가지고 안전하지는 않고요. 펄펄 끓이면 다 망가지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요. 그래서 물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관 온도라든지 보관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기전은 또 다른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정확히 작동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항원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mRNA를 넣어가지고 쓰더라도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벡터를 넣어서 쓰더라도 결국 물질이 나와야지 항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와야지 우리 몸 안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작동 기전, 작용 기작이라고 하면 최종 단계에서는 같은 항원 물질이 생겨서 그 단백질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을 직접 넣는 거고요. 모더나나 파이자의 mRNA 백신 같으면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질문은요. 접종 용이성, 그다음에 상온 보관성 등 이러한 신규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직접적으로 응용이 되나요? 특별하게 적용하는 일정한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접종 용이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용이해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상온 보관성, 보관하는 방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융합적인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가 직접적으로 응용되는 기술상으로는요. 특별한 게 없고요. 단지 과학적인 원리라기보다 접종 용이성은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아프고 싶어요. 주사 맞는데 아프지 않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사 맞는데 뭐 이렇게 그 병에서 주사기로 뽑아내고 그 주사기를 정확히 피부에다 밀어넣고 그리고 잘못해서 너무 깊이 찌르지 않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 기술 같은 것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점 기술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같은 건 그런 것도 아니겠죠? 아주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됩니다. 상온 보관성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콜드 체인, 고기나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온 보관성에 대해서 콜드 체인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을 깰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특별히 어떤 과학적인 원리만은 아니고요.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해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탈리아 팀 같은 경우는 콜드 체인을 깨는 게 아니라 콜드 체인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된 이동 차량 그런 걸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연구하고 꽤 많은 팀이 연구했던 거는 그 항원 단백질에다가 어떤 물질을 붙여가지고 온도가 높아져도 잘 안 망가지게 하는 것도 했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항원성, 그러니까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쉽게 접종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보관 온도라든지 보관 조건을 평이하게 아무 냉장고에 넣어도 되게 아니면 아예 냉장고가 아니고 책상 위에 놔둬도 괜찮게 할 수 있는 기술은 궁극적으로 백신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과학에 대한 그 강연으로 해드려서 한쪽으로는 부담스러우시기도 할 거고요. 한쪽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즐겁기도 하셨을 텐데 감염병 시대 그냥 보고만 있어서 이 감염병 시대가 끝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들 관심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기술들을 잘 개발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많은 관심과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